그런데 북한에서는 추석은 금지된 명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어떻게 북한 정권에 수령이 되었는가? 이것도 시티코프의 얘기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인지, 그것이 왜 거짓말이라는 것인지, 정읍 발언을 한 이승만 대통령은요, 남북 분단의 원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정읍 발언을 했을까요? 직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보내셨습니까? 저도 10월드에 다녀오고 친월드도 다녀오고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북한이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걱정이 됩니다. 수해도 지나간 바로 직후고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가난하고 각박해도 공산주의 사회라고 해도 민하민족이고 민족의 명절 추석은 풍성하게 보내야 된다는 생각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죠.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낼까 잠시 살펴보고 검정 역사 교과서 주요 쟁점 2번째 시리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면요. 직진의 여왕과 매너라 통일선교회는 다음 세대 선교 사역, 북한 인권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작은 후원이라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대바세 역사 강의,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이 강의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내년 시즌 12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직진의 여왕은 10월 27일 광화문 한국교회 연합 예배에 자유와 복음을 들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유와 복음을 들고 그날 얼굴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만날 날을 미리 앞당겨서 만난다 생각하시고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납시다. 200만 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이것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댓글에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얼굴 볼 수 있을지 써주시면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북한 추석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는 추석을 앞뒤로 최소 사흘 쉬잖아요. 요즘에는 대체 휴일이 있어가지고 토일을 끼면 5일이나 쉬는데요.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전통 명절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추석은 금지된 명절이었습니다. 북한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부터 공산주의 생활 양식 어긋난다고 추석을 비롯한 민족 명절을 규제하고 1967년에는 봉건 잔재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추석 등 민족 명절을 다 폐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공산주의가 점점 몰락하면서 이것을 대체할 어떤 담론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민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1988년부터는 추석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남한처럼 추석이 최대 명절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최대 명절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광명성절, 이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심지어 태양절과 광명성절에는 이틀 연휴를 보장받습니다. 추석에는 하루 쉽니다. 그것도 추석에 하루 쉬죠? 그러면 그날을 대신해서 주일에 가서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재밌는 검정 역사 교과서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주요 쟁점 5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올려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이 좀 쉬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쉽게 전달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친척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니 공부하고 싶으면 한번 들어봐라. 허허, 제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닌데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7번째 주요 쟁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2가지 주요 쟁점 중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어쩌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모든 출판사에서 다 거부하고 한국학력평가원에서만 이렇게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고 교과서에도 들어가야 할 사실인데 아직 너무 요원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의 6번째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독립운동사에서 김일성이 활동한 동북항일연군의 서술을 배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8군데의 출판사에서는요, 김일성이 항일 독립군이었다. 그리고 많은 공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거짓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냉전 시기 때는요, 독일에 있는 베를린 장벽이 건재했습니다. 근데 1989년 11월 9일에 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죠. 그러면서 동민호처럼 동구권의 공산주의 그 철의 장막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1991년에 이 공산주의 국가 전체를 지휘하던 소련도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공산국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그 전에 덩샤오핑 주석 때 자본주의를 일부 받아들여서 이 사건에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은 북한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위기를 맞게 되었죠. 북한의 영원한 우군, 소련과 중국 중 한 축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러시아와 정상 수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1994년 6월 2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옐친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옐친 대통령이 옐친 문서라는 검은 서류 상자 하나를 건넸는데요. 이 서류는요, 옛날에 소련과 중국과 북한 간에 오고 갔던 극비 자료였다고 합니다. 모두 230여 건이고 A4 용지 800장 분량의 자료였다고 하는데, 이때 더 극비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티코프의 일기라는 것입니다. 시티코프라는 사람이 일기를 쓴 내용인데요. 이 사람은요, 소련 군정 최고 책임자로 평양에 파견되어서 레베데프라는 소련 장교하고 함께 북한 정권을 창출하는데 모든 지시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티코프의 일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기에는 매일매일 일어난 모든 정보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어떻게 북한 정권에 수령이 되었는가? 이것도 시티코프의 일기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스탈린은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수행할 바지 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박헌영과 같이 똑똑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선택하게 되었고, 박헌영은 남로당으로 밀려나게 되었죠. 제가 시티코프의 일기를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고 공산당 자신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팩트죠. 우리 아이들은 이런 팩트에 근거해서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인지, 그것이 왜 거짓말이라는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였죠. 근데 왜 김일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나? 1930년대 그 만주벌판은요, 그야말로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정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지만 중국 공산당 후원을 받는 중공 끈앞풀, 일본의 첩자 역할을 하는 일본 끈앞풀, 자신이 소련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움직인다는 코민테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요, 이들의 등살에 살 소망이 거의 사라지고 항상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글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힘 있는, 우리를 지켜줄 영웅이겠죠. 이 사람들이 전부 가명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명을 쓰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슨 이름을 썼느냐? 김일성이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만주 땅에는 김일성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많이 번져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렇게 민심을 사고 있었죠. 그래서 이미 일본 식민지가 끝나고 소련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는 김일성이란 사람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은 상태였고요. 소련이 이런 정보를 알고 이것을 이용한 것이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일기마저 활동을 했던 김성주를 김일성이라는 스타로 변신시킨 것은 소련 군정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도 시티코프의 일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시티코프의 일기를 설명란에 자료로 올려놓을 수 있으면 올려놓겠습니다. 그렇다면 동북항일연군은 없었는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항일을 했는가? 중국의 독립을 위해서 항일을 했고 중국 공산당의 후원과 지원과 지시를 받아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항일 투쟁은 말뿐이고요. 무기, 탄약, 식량, 의약품, 의류 이런 것들을 자급자족 약탈하고 주민들을 납치해서 몸값을 뜯어내는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동북항일연군이 행했다는 항일무장투쟁의 본질인데요. 입으로는 항일공산혁명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마적대였죠. 그래서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그때 마적질 해먹던 것들이 하룻밤 사이 해방군이라고 하면서 말썽을 부리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진실은 역사 속에 살아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을 우리는 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북한 정권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이 역사를 가져다가 우리 자녀들 역사책에 기록해 놓는 것일까요? 또 서로 그것을 적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일까요?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거짓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배우게 된다면 10년쯤 후에는 아마도 남한 공산화도 식은 죽 먹기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7번째는요. 정읍 발언에 대한 서술입니다. 이것도 미소공동위원회와 맞물려서 아주 긴 정황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읍 발언은 1946년 6월 3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선언을 남쪽 도시마다 순회하면서 연설할 때 국민들을 깨워내야 하는 어떤 시점에서 정읍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이것도 시티코프의 일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정읍 발언을 한 이승만 대통령은요, 남북 분단의 원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정읍 발언을 했을까요? 그때 북한은 이미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3월 5일에는 토지개혁까지 실시한 상태였습니다. 이름만 임시였죠. 북한은 이미 먼저 실질적인 단독 정부를 수립한 상태였습니다. 남한이 국가를 세워서 자유를 지키지 않았으면요, 이미 세워진 북한 공산정권에 의해서 지금 우리 모두 김정은 수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근데 교과서에서 이런 정황을 설명하는 것을 다 뺐습니다. 8개의 출판사에서 다 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와 있느냐 보시면요.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정읍 발언을 했고, 김구 선생님은 3천만 동포에게 38선을 베고 누울지언정 통일한국을 위해 죽겠다 이렇게 욱구를 했다 이러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님을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김구 선생님 정말 훌륭한 독립운동가시죠. 그런데 남한의 자유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 인물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김일성 공산정권에 찬성했던 분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뺀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것을 피를 토하면서 말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복음을 들고 북진하려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지킬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역사를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국민, 시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8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진의 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 정체성으로 통일한국의 문을 여는데 전력하기로 약속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